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105주년을 맞은 3.1절입니다. 극악하고도 무도했던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독립이라는 대의를 품고 산화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한 날이죠. 전남에서는 광역지자체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2021년부터 지역의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지역 독립운동가가 2,300명이 넘어요. 후손들의 무관심 속에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른 나머지 이분들을 찾아내는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판결문에 의존하다 보니까 짧은 수영 생활을 한 독립운동가는 찾기가 어려웠다고 하고요. 독립운동가의 일기를 샅샅이 뒤져서 수영 생활을 함께한 이름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냈다는 거죠. 학교 제적부, 미국과 일본의 이민자 명부와 자료, 일본군 자료까지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찾고 분석한 결과였는데요. 어렵게 찾아낸 수많은 영웅들의 참혹하고도 숭고한 이야기를 우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흔히 전남을 예향이라고 합니다만 의향이라고도 칭합니다. 의향 전남에 살고 있는 후손으로서 더 많은 관심과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생각 오늘 3.1절 105주년을 맞아서 해보게 됩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금요일 코너 민원 해결사 YMCA 토론 이어집니다. 네, 3월 1일 금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총선 40일 앞두고 있습니다. 순천시 선거구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인 소병철 예비후보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순천시 총선 판세가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지역 일부에서 민주당 지역위원회 소속 시도의원들의 선택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네, 22대 총선을 40여일 앞둔 가운데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지역구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인 이 소 후보가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순천 선거구가 혼란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총선의 경우 후보를 낸 정당 소속 시도 의원들이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순천시 선거구의 경우 지난 4년 동안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해온 현역 국회의원의 불출마가 후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두고 지역에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정당 소속 시도의원들이 국회의원 후보의 경선이나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보들의 선택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선장이 떠나간 배에 남은 시도의원들이 어떤 새로운 선장을 선호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소병철 예비후보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사실상 무소속 노관규 시장과 특정 예비후보를 지칭해 적대감을 드러낸 만큼 소병철 후보를 지지해온 시도의원들이 어떤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 민주당 경선이나 총선 본선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소병철 예비후보의 불출마 선언 이후 남아있는 후보들도 소 후보의 지지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겠죠? 네, 소병철 예비후보의 불출마 선언 이후 소병철 예비후보가 적대감을 드러낸 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일단 최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거나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고, 이 반대로 소병철 예비후보의 지지 세력을 끌어들이려 하는 예비후보들은 이 소 후보의 입장에 동의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지역구인 대부분의 시도의원들은 이 소병철 예비후보의 갑작스런 불출마 선언이 일단 예상하지 못한 돌발적인 상황이었다는 입장을 전체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 예비후보가 지목한 지역 정치 세력의 동반 퇴진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또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겠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결국은 2년 전 지방선거에서 조직 기반을 갖추고 선거를 경험한 지역구 시도의원들의 움직임이 이번 총선의 변수가 될 전망인데, 현직 시도의원들이 새로운 권력을 찾아 뿔뿔이 흩어질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세력을 유지하며 특정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지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소병철 현직 국회의원과 돈독한 인연이 있는 시도의원들의 숫자가 많은 만큼 선거 기간 동안 특정한 예비후보로 쏠림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만, 경선 과정에서 어떤 후보와 정치적인 운명을 같이 할 것인지에 대한 시도의원들의 치열한 눈치 싸움도 예상됩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 불출마를 선언한 소병철 현역 의원이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시도의원들과 함께 특정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일종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인데요. 그럴 경우 선거 기간 동안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국회의원과 특정 후보 간의 갈등 관계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예, 세상에서 제일 복잡한 계산이 정치와 관련된 변수 계산하는 것이라고 하죠. 순천시 현역 시도의원들의 머릿속도 복잡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이 시간에 광양시 농민회 회원들이 지역 농협의 농산물 출하 장려금을 지급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협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뉴스까지 전해드렸는데 광양시 농민회가 실력 행사를 예고하고 있네요. 네, 광양시 농민회가 광양 지역 농협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가로챈 도매시장 법인에 농산물 출하 장려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농협의 실력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광주전남연맹, 광양시 농민회는 지난주 광양농협 본점 앞에서 광양 지역 농협 축산물 출하 장려금의 지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들에게 지급해야 될 출하 장려금의 조속한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광양시 농민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지역 농협 관계자와 만나고 언론을 통해 시정할 것을 촉구했지만 이 농협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농협은 최근 10년간의 출하 장려금 내역을 공개하고 출하 장려금 미지급 공개에 대한 사과와 또 더불어 출하 장려금을 당장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역 농협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충돌이 예상이 됩니다. 농민회 실력 행사 예고에 대해서 지역 농협 입장 나왔습니까? 기자회견이 진행된 광양농협 측은 농민회의 기자회견 장소가 잘못되었다며 농민회의 요구를 지역 농협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광양농협 측은 언론을 통해 법적으로 위법성을 따져도 문제가 없고 농협은 이미 농민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농민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농민회의 주장대로 출하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이 농민회의 요구는 농협중앙회에 가서 직접 요구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농민회는 농협 측에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 오는 3월 15일까지 지역 내 농협들의 입장을 요구했는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죠. 자, 여수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수시 의회에서 여수시의 인사정책이 성과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네요. 네, 여수시의회 이석주 의원이 최근 열린 의회 임시회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여수시 집행부를 대상으로 시 공직자들에 대한 성과 중심의 인사로 조직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여수시 집행부가 젊은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나이에 따라 승진을 시킨다면 누가 일을 하고 싶겠냐며 일하는 사람 중심의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여수시의 인사를 통한 조직 혁신을 당부했습니다. 이석주 의원은 조직 안정 차원에서 연공 서열 등 정한 기준에 따른 인사도 방법이지만 조직 문화 혁신과 일하는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인사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인사권자의 가장 흔한 고민이 연공 서열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안정적으로 조직을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 중심, 파격 인사로 조직을 혁신해보느냐 요 고민에 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석주 의원은 최근 충주시의 유튜브 담당자에 대한 파격적인 승진 인사를 예로 들어 여수시에 필요한 것이 바로 파격적인 인사혁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소수의 일 안 하는 공무원들은 바뀌어야 하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인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진행자님 말씀대로 공무원 조직의 인사권을 가진 지자체장이 항상 하는 고민이 안정이냐 혁신이냐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사실은 안정과 혁신 아니면 중간 절충 모두가 결국은 욕을 먹거나 조직 내부의 반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직 운영에 대한 고민은 인사권을 가진 조직의 리더가 안고 가야 할 숙명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리더가 어떤 방식을 선호하고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리더가 선택한 방식을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얼마나 소신 있게 추진하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예, 공감합니다. 예. 자,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3.1절 교과서에서 배우는 열사들 주로 생각하지만 지역에서도 목숨 바쳐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앞장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열사들에 대한 관심이나 교육이 부족하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언젠가부터 3.1절은 태극기를 걸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만세운동을 하는 의사, 열사를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그저 빨간 날, 쉬는 날이 돼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역사의식을 고취해야 한다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우리의 역사의 중요한 날의 의미가 흐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지역 열사에 대한 관심은 더욱 낮아지고 있습니다. 3.1운동 당시 지역에서는 윤영숙, 박항래, 김나혁, 강영무 등 수많은 열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에서요, 그런 지역 열사에 대한 교육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3.1절 되면은 위인이나 독립에 대한 교육들을 받았었던 기억이 저는 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그런 것이 이제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역 열사에 대한 정보는 더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는 교육에서도요, 근대사인 독립과 관련된 역사보다는 현대사에 대한 역사를 좀 더 중심적으로 배운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순 사건, 광주 민주화운동 등 관련 행사는 있지만 이 독립과 관련 행사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리에 나가서요, 지역 학생들에게 이 지역 열사에 대한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예. 지역 역사를 알고 있는 학생은 거의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요. 알고 있더라도요, 이름만 들었을 뿐 어떤 인물인지 정확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학생들도요, 지역 열사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우리나라 독립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다고 얘기했는데요. 학생들 인터뷰 들어보시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약간 사회 시간에 하긴 해요. 근데 많이는 안 하고 약간 좀 빨리빨리 지나가는 편이에요. 네, 그 지역 출신의 배운 적은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윤형숙 열사. 네, 몰라요. 네, 모르겠어. 유관순밖에. 비슷한 것 같아요, 다들. 역사 좋아하는 친구들 빼고는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딱히 그냥 한국사 교육만 하고 추가적인 건 따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여순 사건이랑 살짝 5.18 이런 행사는 했는데 3.1절은 안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수능 준비하거나 문제집 위주로 공부를 해가지고 문제집엔 지역 특화된 그런 열사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주요 열사들만 외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지역 열사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면서 지역에서 처음으로는 지역 열사를 알아가자 이런 3.1절 행사를 마련했다고요? 네, 의열지사 윤영숙 열사를 생각하며라는 3.1절 기념 행사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예. 이번 행사는요, 여수 지역 독립운동가 유족회와 의열지사 윤영숙 열사 기념 사업회가 주최 주관 행사로요, 이 3.1절 독립유공자님의 어를 받들고 기억하고 잊지 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윤영숙 열사를 잠시 소개하자면요, 이 윤영숙 열사는 1900년 여수 화양면 창무리에서 출생했고요. 1919년 광주 수피아 여학교 재학 당시 이 3월 10일 광주 장날기에서 만세운동을 앞장섰습니다. 이 군중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행진하자 일본 헌병이 태극기를 든 윤영숙 열사의 왼팔 상단부를 잘랐는데요. 예. 이 쓰러진 열사는 땅에 떨어진 태극기를 다시 오른팔로 잡아들어서 일본 대항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요. 감옥에서 오른쪽 눈을 실명하는 등 고초를 당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끝까지 독립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열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참 젊은 나이에 말이죠. 이렇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윤영숙 열사의 독립 이야기 이번 행사를 통해서 또 풀어냈습니다. 3.1절 기념 행사라고 하면 묵념, 축사, 축시 이런 다소 좀 따분한 내용들이 좀 대부분인데 재미와 역사를 함께 담아냈다는 점이 좀 흥미롭네요. 네, 식전 행사, 축하 행사, 특강, 어울림마당 등 다양한 행사들로 윤영숙 열사와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예. 예, 시민과 관광객들은 물론이군요. 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독립 열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억할 수 있도록 재미를 더한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이 마술을 통해 윤영숙 열사 이야기를 풀어가고 역사 노래를 부르고 윤영숙 열사를 주제로 한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졌습니다. 모두가 함께 즐기면서 윤영숙 열사를 추모하는 행사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여수지역 독립운동가 유족회 조옥성 사무국장 인터뷰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3.1절 되면은 매년 해오는 것은 오전 10시에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여수 지역 독립운동가 유족회에서 하고 그다음 오후에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여수 하면은 윤형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105년 지났지만은 3.1절이 처음으로 지금 하는 행사예요. 유관순 그런 말잖아요. 그런데 남도의 유관순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기분이 나빠요. 여수의 그냥 유관순이 아니고 윤형숙이라고 불러주면서 여수가 고향입니다. 다양한 행사를 하면서 매년 우리 윤형숙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사랑하자.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나중에 연극도 만들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전파하고 마지막에 꿈은 영화입니다. 영화. 예, 그렇습니다. 3.1절 우리 모두가 조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또 지역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들의 정신을 되새기는 날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는 대본 없이 3.1절에도 토론한다. 지역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1절 벌써 3월이 시작이 됐어요. 3월 1일. 3.1절은 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예. 네, 1919년 3월 1일 사실은 일제 항거한 전 민중의 어떤 투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3.1운동의 독립선언서를 썼던 사람들 중에 YMCA 식구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건 다름 아니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다만 이제 19년 3월 1일 3.1운동의 그 기폭이 끝나고 나서 일정 부분 좀 허무주의에 빠지면서 일부는 만주로 독립운동을 하나 떠나고 임시정부도 같은 시기에 만들어지곤 하죠. 그래서 3.1운동이 열릴 때마다 YMCA는 항상 그 28 독립선언과 함께 3.1운동에 동참했던 주체로서 굉장히 이러저러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고 100주년 당시 한국 YMCA가 열심히 또 뭣도 좀 하고 막 하긴 했지만 그때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던 그런 나라와 그리고 지금 현재의 나라의 모습은 정말 우리 선조들이 꿈꿨던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어떠십니까? 저도 뭐 김석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1 운동 일어났을 때 민족 대표 지금은 48인이나 그러죠. 34인 말고 당시 이제 33인이 이제 일제로부터 다 그냥 감옥에 가거나 뭐 그렇게 한다면 뒤를 좀 책임질 사람 포함해서 지금은 48인 대표라 그러는데 그 중에 23인이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33인 중에서 12명이 YMCA 이사님들. 그 당시 이제 서울 YMCA 그리고 한국 YMCA 연합회 연맹에 있는 이사님들이 주로 이제 12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들 보면서 올해 여수에서도 3.1 행사를 좀 하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올해 끝내 못했거든요. 아마 좀 내년부터는 3.1 운동과 관련돼서 지역에 좀 시민사회가 기념식을 할 예정인데요. 뭐 그때 암울했던 시절에 기독교 선교사,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들 중심으로 기독교 운동을 했던 곳이 YMCA였는데 독립협회 운동을 했던 이상재 선생님이나 윤치호 선생님이 대거 YMCA하고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YMCA는 다른 세계적인 YMCA 차이점이 바로 민족 운동을 했던 민족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YMCA 운동에 결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날 독특하게 한국 YMCA가 사회운동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독특한 단체가 됐는데 3.1 운동하면 항상 YMCA가 이 운동을 좀 기리고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정신을 나눌 필요가 있는데 예. 그 준비가 아직 저희가 좀 미흡한 것이 좀 죄송할 따름입니다. 오해가 없으실 게 YMCA가 3.1운동을 뭐 주도했다 이런 게 아니라 YMCA 연관이 있다 이런 말씀이고 19년 3.1운동 이후에 사실은 많은 그 YMCA 지도자들이 참여했다가 이후에는 친일로 전환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허무주의에 빠지면서 예. 네, 그런 과정들이 좀 있어서 저희에게는 많은 그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그런 그렇군요. 타이밍입니다. 예. 뭐 YMCA 토론이 3.1절에 관련된 3.1절인지라 이제 말씀을 드려봤는데 뭐 역사적인 배경까지 설명을 또 좀 잘 주신 것 같아서 저희 코너와 좀 잘 맞지 않았나 YMCA 토론과 3.1절이 그렇습니다. 뭐 근황을 여쭤봐야 되겠습니까? 뭐 근황 그래, 짧게 물어봐 주십시오. 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그 26일 월요일에 총회를 잘 마쳤습니다. 네. 순천 YMCA를 지지해주고 후원해주는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80차 총회였는데요. 어쨌든 이번 차제에 저출산과 뭐 저출생 이 어목한 그 수치를 이기지 못하고 마을과 아이들 어린이집이 2월 달로 해서 종료하게 됐고 그리고 저희 YMCA와 함께했던 청소년 사업 연관되었던 직원들이 좀 이번에 좀 그만두면서 굉장히 좀 우울하고
그다음에 이게 시대적인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많은 논제가 있는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성황리에 기쁘게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런 YMCA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제 요즘 이 새치혀가 굉장히 방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을 굉장히 좀 불편하게 했던 것도 있고 곳곳에서 제가 이 시대적인 거나 뭐 이런 불편함과 또 저 개인적인 그것 때문에 입이 방정인 것이 있어서 혹시 제 입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좀 근황이 아니라 뭐 갑자기 뭐 사과 방송을 하고 그러죠. 아니야. 의외로 라디오 전망대를 들으시고도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일짜리니까. 예. 김대 총장님 뭐 근황 있으십니까? 예, 뭐 최근에 제가 그 전라남도하고 여수시 어정비 심의위원회 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도나시가 요즘 어정비와 관련돼서 3월 15일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바쁘고 저희 여수 YMCA 직원들이 상근 직원이죠. 상근 직원들이 38명인데 6개월 이내에 들어오신 분들이 8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좀 신규 직원들이 많아서 그러네요. 그래서 요즘 20, 30대가 빨리 들어오기도 하지만 빨리 나가기도 하고 좀 부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신규 직원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신규 직원 교육하면서 저도 좀 되돌아봅니다. YMCA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동안에 과오가 없었는지. 그리고 요즘 20, 30대에 새로운 사회운동 직장을 찾는 친구들이 과연 YMCA가 적절한 직장인지도 고민하면서 YMCA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활동해야 될지 맞아요. 자기 반성도 해보는 그런 신규 직원 교육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한 5분 남짓 이야기 나눴는데 거기 안에서만 몇 가지 주제를 지금 뽑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제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죠. 국회의원 선거 딱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데 진흙탕 선거판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이제 선거 문화에 관련된 좀 이야기인데 아니 뭐 끝나고 나면은 아예 안 볼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순천은 잘 아시겠지만 관권 선거 논란이 이제 거세서 뭐 경찰 고발 사태까지 벌어졌었습니다. 여수도 후보 간 고발까지 이어지고 있고 아니 뭐 선거 도대체 같은 지역에서 잘해보자고 하는 사람들끼리 이러면 되겠냐 이런 말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첫 번째로 준비했고 그리고 이제 앞서 김대희 총장께서 근황 때 전해주셨습니다만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관련 이야기들이 조금씩 정리가 돼가고 있는 모양새예요. 관련된 이야기 잠시 후에 시간이 좀 남는 대로 두 번째 이야기까지 나눠 보겠습니다. 자, 먼저 총선 관련 이야기 순천부터 좀 정리해 보죠. 그 소병철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있었고 그래서 뭐 그것과는 별개로 그 전부터 관권 선거 논란이 이제 이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SNS로 반박과 뭐 재반박 기자회견까지 이제 갖게 되고 경찰 고발 사태까지 이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석 총장님?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첨예하고 날카로운 말들이 서로 오가고 있고 네. 또 주장과 주의가 좀 내세워지고 있는 가운데서 후보자들이 해당 후보를 고발하는 것도 있지만 또 지금 자치단체장을 고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건 후보자들이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선거운동을 해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후보에 의해서 생각지도 못한 지지율이 나오거나 이런 상황들이 이성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후보들은 항상 자기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분 선거 안 해보셨죠? 네. 저는 선거를 해봤잖아요. 선거 방송만 해봤습니다. 예. 저도 선거 방송 안 해보셨죠? 네, 네. 저 선거 방송 해봤습니다. 네. 근데 그곳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객관화가 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마 저는 이제 소병철 의원이 그 불출마를 선언하는 데까지는 이 순천시 이 선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 내부의 경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마 소병철 의원이 그 내세운 이야기에 의하면 특정 후보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뒤에 관권 선거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지적하면서 그리고 아마 소병철 의원도 지난 총선 때 전략공천에서 순천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뭔가 이 과정, 그러니까 이 선거, 이 경선 과정과 이런 걸 첨예한 것들 아마 처음 겪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측면도 있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렇게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멈추는 게 낫겠다라고. 제가 이제 정치를 해본 입장에서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아마 그래요. 좀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 거죠. 네, 마음이 힘든 거죠. 네, 마음이 힘든 거고 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홀가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순천에 내려와서 기자회견을 하시는 걸 보니까 그 많은 지지자들과의 연관이 있어서 또 그런 말씀들은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여순특별법입니다. 지금 개정을 앞두고 있고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과 관련해서 이제 뉴라이트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도 이것을 안에서 싸워줄 사람이 필요한 건데 물론 그동안 소병철 의원, 김혜재 의원, 주철현 의원, 뭐 소동용 의원 열심히 싸워주긴 하셨습니다. 그래도입니다만 그래도 제일 앞상에서 싸웠던 사람들은 어쨌든 소병철 의원이기 때문에 그 뒤를 이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건 관련해서는 조금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스럽고 다만 이제 순천 지역의 관건 선거 논란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빠르게 또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빠르게 이와 관련된 또는 법원에서 빠르게 이와 관련된 내용들에서 결론을 내려주지 않으면 경선이 끝나고도 상당히 후폭풍이 좀 셀 걸로 좀 여겨집니다. 그러나 다만 유권자들은 이 과정에서 객관적 정보들을 가지고 후보자들을 좀 판단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들 하시고 여기저기 쏠림 누구누구 편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래의 순천 그리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자기 기준을 꼭 갖춰주시길 바랍니다. 예, 김대희 총장님 순천 선거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도 놀랐어요. 소병철 의원이 불출마를 하겠다는 내용 봤는데요. 순천은 그래도 여러 가지 무소속도 좀 당선된 사례가 있었고 진보당도 그리고 뭐 국민의힘 여당 쪽도 당선된 흐름이 있어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순천은 좀 뭐랄까 예비 선거 과정들도 좀 치열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요. 여수도 마찬가지죠. 예. 전남 지역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하고요. 예비 선거 과정에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민주당 경선이 뭐 본 경선이라고 당선 하더라고요. 개념이고. 예. 근데 순천은 좀 더 뭐 다양한 정치적 정당들이 자기 지지를 받고 오는 곳이라서 되는데. 특히 이제 전부 다 여수 순천이 검찰 후보들이 대부분 되어서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갑작스럽게 현역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길래 저도 굉장히 놀라게 봤고요. 그래 어떤 뭐 사연이 있을까 하는 측면인데 아까 뭐 김석 총장님 내용 들어보니 근데 어떻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정치적 견해들을 강력히 표현하는 과정 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뭐 소병철 의원님을 다 아는 걸 보지 제가 정치를 해본 입장에 그 심정이 이해가 된다는 거지. 네. 여수도 현실 보면은 뭐 순천처럼 뭐 다양한 그래 갈등이 좀 있더라고요. 당내에서도 갈등이 좀 심한데 그 과정이 아마 예비 과정에서 선정이 되면 당선이라는 공식 때문에 특히 전남 지역이 뭐 각 후보들끼리 특히 민주당 내에 뭐 후보들끼리 좀 이 각축전이 너무 좀 치열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수도 보면은 하위 20% 안에 현직 의원이 포함됐냐 안 됐냐 이걸 놓고 좀 고발전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하위 10% 20%가 뭐 요즘은 뭐 서울도 보면 탈당까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하위 20%에 선정되면 그 결국 감점을 받게 되거든요. 내부에 이제 당원 투표라든가 여론조사 관련돼 받으면서 마지막 뭐 20점 30점 감점을 받으면 이게 당락에 중요한 영향이기 때문에 하위 20%에 포함되냐 안 되냐는 문제는 설령 안 됐는데 이게 허위 사실이 유포된다면 그 해당 후보한테는 현역 의원한테는 상당히 치명상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표현하는 과정인데요. 저는 이렇게 당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 이러다 보면 결국 본선 경쟁에 또 문제가 있거든 전국적으로요. 이것은 민주당 내 후보라면 또 국민의힘 내부 당내 문제라면 서로 대중적으로 고소고발전이 안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 가장 지금 시점에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하위 평가인데 당내에서 차라리 그렇게 공개를 해버리면은 뭐 숨길 것도 없고 뭐 이거 가지고 오해가 생길 것도 없고 본인이 나 거기 안에 들어갔다고 연락 받았어라고 해가지고 나 기분 상했어라고 기자회견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나 거기 안 들었어요. 근데 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양분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공개해버리는 거는 좀 힘들까? 이거 뭐 변론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선 아나운서의 성적표가 전국 모두가 다 본다라고 생각하면 유쾌하진 않죠. 부끄럽긴 하네요. 네. 이런 거죠. 예전에 이제 문재인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김상곤 비대위원장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는 하위 20%는 그냥 다 컷오프를 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하위 10%는 30% 감점, 그리고
20%는 20% 감점해서 단계별로. 예. 일단 경선은 참여할 수 있게끔 보장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논란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지표를 모르잖아요. 민주당의 지표를 우리가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지표에 따라서 상위 10% 20%가 공정하게 인정이 된 거라고 하더라도 아마 해당 당사자 국회의원들 그 인정을 못할 겁니다. 제가 지난 방송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역구가 마치 자기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내 배제당한다고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객관화가 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 후보들은 어쨌든 저 후보가 사실은 우리 지역의 공천이 지금 발표되고 있지 않은 문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것 때문이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늦어진 측면들이 그렇죠. 있었죠. 이 비어진 틈을 뭐 하위 10%에 뭐 하위 20%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현직 의원들을 좀 공격하는 선거 전략으로 쓰고 있지만 좀 그렇게 썩 유쾌한 전략은 아니죠. 예. 마타도 같은 그런 것들은 좀 중단하고 정책 대결하고 좀 미래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좀 방향을 좀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총선을 앞두고 저희가 뭐 20대, 21대 총선 과정도 보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대체적으로 30%에서 한 45%까지 현역 의원들 물갈이가 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이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가 일정 정도 30-40% 정도가 이루어졌던 것이 현실인데 국민의힘은 현재 지금 이 물갈이가 없어요. 조용조용 가는 측면이 있고 민주당은 어떻든 한 30-40% 정도가 현역 물갈이를 좀 하자 이런 요구가 당원들 내에 있는 거고요. 그래야지만이 좀 더 정치 신인들 당의 색깔에 맞는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전략공천 방식이나 이런 행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엄중하게 해서 어떻든 30% 40% 내에 물갈이 전략이 있는 건데 그러면 현역 의원들 누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문제는 어떻든 이게 시스템 공천이나 혹은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요. 그중에 의원들끼리 상임위에서도 상호 평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하위 20% 10%에 들어온 사람들은 상임위 내에 당원들끼리 국회의원들끼리도 점수가 안 좋은 경우가 사실상 대부분인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공개 못 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마지막 인격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좀 개인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건데 저는 정치 시인들의 새로운 좀 전략적 진입을 위해서라도 한 30-40% 정도는 결국 현역 물갈이가 돼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이걸 축협에다 물어봤는데 축협은 우리는 모른다고 해야 되는 일인데 다 인정해 버렸잖아요. 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이제 그 이야기가 오늘 주제는 아니었으니까 이제 네. 그 성숙한 선거 문화 이야기로 좀 돌아가면 어떻게 하면 진흙탕 선거판을 좀 그만 볼 수 있을지 오히려 점잖은 전략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는 분이 지역에는 잘 없는가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하게 되는데 코멘트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석 총장님. 저는 선거법이 좀 제대로 좀 개정돼야 되는 것이 뭐 방송 토론이랄지 TV 토론이랄지 그러니까 후보자들이 개별적으로 자기 돈과 이걸 써가지고 유권자를 만나는 방식은 굉장히 진흙탕 선거판을 그 뭐랄까 조금 더 이걸 유도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젠다와 자기의 인물들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건데 이 모든 비용이 결국 후보자에게서 나오다 보니까 객관적일 수 없잖아요. 예. 이런 문제를 좀 객관화시켜주기 위한 어떤 토론회 마당, 선거 방송 이런 것도 좀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뭐 예비 경선 때는 몇 회, 그다음 본선거에서는 몇 회 이렇게 해서 유권자들이 뭔가 미디어를 통해서 그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국민의 양당 체제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그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과 관련된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보고들은 당내에서 좀 거를 건 거르더라도 좀 국민들에게 좀 공유해 줬을 때 그 후보들에 대한 면면들을 좀 궁금증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최근에 순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소고발 관련된 얘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순천 각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내용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한 18년 전에 있었던 일을 4년 전에 있었던 일로 왜곡해서 하고 있는 문제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누군가는 팩트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팩트 체크 해주는 기관들이 없다 보니까 또는 정당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다 보니까 진흙탕 선거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각 정당마다 이 경선 포탈이랄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각 후보자들의 어떤 면면을 좀 살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대중적으로 좀 징계되면 진흙탕 선거판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 총장님. 네, 저도 뭐 기본적으로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정도는 최소한
내부의 공천과 관련된 룰이 어떤 정도인지는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하위 10% 20%가 왜 나오는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봤으면 좋겠고 일단은 총선 문제는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정치 신인들이 굉장히 불리해요. 그래서 당 내에 좀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좀 낮추는 방식들에 좀 주안점을 두고 저는 이게 좀 4년 동안 평상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현역 의원이든 예비 후보든 자기 정책 공약 1호, 2호, 3호, 4호, 5호가 계속적으로 지역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그러면서 이 정책을 중심으로 그 예비 후보들을 평가하는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도 뭐 녹색정의당이든 다양한 정당들이 우리 예비 후보들이나 앞으로 정치의 꿈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한테 평상시에 이런 정책 공약들을 좀 활발하게 낼 수 있는 방식을 좀 여러 가지 앞으로 선거 뭐 한 달, 두 달 냉가놓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4년 연속 그 의정 활동들 혹은 또 예비 후보들 활동들을 좀 평가하는 시스템도 좀 열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뭐 많지는 않은데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순천은 110에서 150만 원 인상이 확정이 됐어요. 네. 예, 이번 주에 그 여수는 공청회를 이제 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공청회를 열었고요. 3월 4일 날 최종적으로 여수시 의원들 의정활동비 인상 부분을 결정하게 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요. 뭐 대체적으로 패널들 내부는 좀 인상에 대한 뭐 당위성들을 주로 이야기해 주셨고 다만 인상을 하더라도 좀 조건부가 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 의원들의 이게 월급적 개념, 급여적 개념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만 저는 뭐 수당적 개념이니까 의정 활동비에 대한 정무적 활동비 개념인데요. 두 가지거든요. 의정 활동비라는 기본급적 성격이 있고 월정 수당이라는 형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2003년도에 이 의정 활동비 기본급적 수당이 정해지고 20년 동안 인상이 안 됐거든요. 110만 원 그대로 가다가 올해 이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최상위 금액을 정해줬어요. 기초는 예를 들어서 뭐 150만 원. 150만 원. 예. 네. 그리고 광역은 200만 원. 상한선 안에서 지역별로 알아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건 한번 20년 만에 이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되면 언제 될지 아무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전부 다 아마 여기 최대폭으로 올리는 게 맞겠다라는 그렇죠. 판단들. 그러니까 대부분 지역이 전국적 지역이나 광역이나 기초 보니까 대부분 최저 인상한 대로 가더라고요. 이건 예. 한번 올리기 시작하면 이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잘 모르는 측면이 있고 대신 이제 월정 수당은 그 자치단체의 재정적 여력이라든가 의정 활동을 평가해서 뭐 자유롭게 올리게 되는데 수도권은 굉장히 높죠. 기촌, 농어촌 단위는 굉장히 적고 이런 형태가 차이가 있는데 여수는 공청회 결과가 대체적으로 올려주되 좀 그래도 겸직이라든가 의원들이 겸직을 한 절반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 또 정책 지원관 제도가 좀 도입됐기 때문에 좀 올리는 거에 대한 약간 좀 보완적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의원들 비리 문제라든가 또 소홀한 의정 활동 이걸 좀 어떻게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인상을 좀 해야 된다. 예. 이런 의견이었고 또 방청객들도 한 90명 정도 오셨거든요. 그분 중에서는 이제 몇몇 분은 야 경제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예. 경기가 어려운데 왜 하필이면 지금 그렇죠. 이제 금액은 뭐 1인당 1년에 하면 300만 원 정도 뭐 350만 원, 뭐 36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금액은 크게 않지만 인상률이 보통 뭐 30% 이렇게 되니 시민들 느끼기에는 예. 이게 너무 우리 어려워 죽겠는데 당신들이 20-30% 올리냐 좀 이러한 좀 불만의 목소리도 현장에서 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천 시의원 해보신 김석 총장님 의정활동비 관련된 이야기는 어떻게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그 우리가 이렇게 예쁜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담긴 물이 구정물이면 구정물을 붓고 네. 다시 좋은 물을 채우면 되잖아요. 이 그릇을 깰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 의정비 심의 그 공청회에 저도 참여를 해서 좀 필요한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좀 여수하고 좀 다른 좀 약간의 뉘앙스는 뭐냐면 순천시 예산이 약 1조 4천억 원이에요. 그럼 의원 1인당 대략 560을 감시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1조 4천억을 집행하는 순천시 인력은 시장을 포함해서 1,000여 명이 넘어요. 근데 이제 의원들은 25명이 이걸 다 감시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지방의회라고 하는 것은 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로 나타난 굉장히 중요한 민주적 제도인데 그리고 풀뿌리 민주 징표인데 그동안에 이 의원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과 이렇게 맞닿아 있지 않고 좀 불신을 많이 초래하기도 하고 심지어 뭐 욕설 문제부터 뭐 폭력 문제부터 심지어 어디 뭐 선거 비위 관련된 것들도 많이 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의회 자체에 대한 신뢰들이 높아지지 않은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뭔가 지금 현재 의정비나 또는 월정액 관련해 가지고 한 달에 뭐 이렇게 350만 원 뭐 이런 정도도 못 받는다고 하면 누가 의원을 하려고 하겠느냐. 그렇죠. 그럼 돈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의원하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의회 수준과 질은 더할라씩 떨어진다. 또 하나는 최근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의회 사무국의 인력을 그러니까 정책 보좌 인력을 쓸 수 있게끔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역할들을 계속 충원하고 있는데 의원들은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소비하거나 또는 활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간다고 하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 이 의원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의원들이 있어가지고 더 좋은 많은 사람을 채우는 건 유권자의 몫이기 때문에 그러니 순천시 의회라고 하는 의정비 또는 월정 수당으로 너무 이렇게 염치 없게 사람들을 굴게 만들지 말자 뭐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린다 한들 정말 좋은 의원들이 좀 들어오냐 뭐 이런 것들이 의회에 대한 역할들이 갈수록 시민들과 좀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20, 30대 이제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자기 직장을 갈 때는 연봉을 뭐 4천 주니 5천 주니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20, 30대 젊은 정치적 꿈을 가지고 있는 젊은 청년 정치인이 오려면 3천만 원대 가지고 안 오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4, 5천 정도 줘야지 대부분 거기다 선거 비용이 나갈 거고요. 집에는 안 갖다 주지만 어떻든 자기가 공식적으로 의정 활동하면서 뒷돈 받을 수 없잖아요. 깨끗하게 하려면 일정한 의정비가 좀 지침돼야 된다는 내용도 젊은 청년들 내에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뭐 왜냐면 여수시 같은 경우는 시의원님들이 4천만 원 딱 받거든요. 1년에 세 전이 4천만 원이니까 이번에 이제 360만 원이 많이 인상 결정이 되면 360만 원이 올라서 4,36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세 전에 그 정도 수입이라면 그 돈 가지고는 집에 돈 10원도 못 갖다 주거든요. 그럼 자녀들도 뭐 학교를 다니고 학비도 내고 가정 생활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돈 가지고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인상론도 많이 좀 이야기되는 사항도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6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비로소 지방원 유급제가 됐었잖아요. 제가 2010년도에 의원이 됐는데 만약에 지방원이 유급제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뭐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걸 떠나서 저는 그 시의회에 도전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좀 더 전문가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지방의회, 지방의원들의 유급제 문제는 좀 더 개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의회가 굉장히 좀 뭔가 전문가들이 좀 많아지게 된다면 하면 시민들의 어떤 돈을 쓰는 순천시에 대한 감시와 또는 정책적 역할이 통제 기능이 좀 강해지기 때문에 분명히 지방자치에 좋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시민들은 뭐 의정 활동이 주로 1년에 한 90일에서 120일 정도 그 상임이라든가 의정 활동이 정해져 있는데요. 의원님들은 90일하고 120일만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365일 낮이고 밤이고 유권자나 지역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가고 또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하는지도 팽상히 다니면서 자료도 찾고 검토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의외로 지역 단위에서 변호사나 뭐 회계사 뭐 이런 분들이 어떻든 뭐 의정 활동에 참여하려면 일정 정도 왜냐하면 그 1년 동안에 그 현직에 일하기 힘들거든요. 사업도 포기해야 된다면 일정하게 현실화시키는 방식 의정비를 그것도 뭐 충분히 좀 필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지역 뉴스를 보시다 보면은 이제 지방의원 의정 활동비 관련된 이야기가 최근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각 정리하실 때 오늘 내용들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3.1절 YMC 토론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월 1일 금요일 3.1절에 전해드린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 흐르고 있습니다. 양세형과 BY가 함께한 만세 흐르고 있고요. 오늘 뭐 쉬는 분들도 계셨을 테고 저처럼 뭐 일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3.1절의 의미를 되새겨보자는 차원에서 끝곡 골라봤습니다. 노래 들으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죠. 이영선이었습니다. 여긴 그들이 아닌 오직 우리만이 지배자. 실패도 앞으로만 넘어져도 앞으로만 여긴 영원히 우리의 것 우리만이 바꾸어가
타국의 태양 거대한 대지 대체 난 어디에 있나 오늘도 여전하게 외로움의 향기가 몸에 배이나 사나이 뜻을 품어오지 원하는 건 바로 내 고향 그 녀석의 마지막을 보지 않으면 나 집으로 절대 못 내려가 건공감 네 사이 적어놨어 나의 피로 대한 독립 어제 오늘 난 그날을 위한 기도 이 땅의 해방을 향한 하얼빈 앞에 내 방아쇠 이건 나의 민족과 조국을 위한 충성이야 코레아 보라 만세예예 우리가 하나가 되는 순간 만세예예 밝은 내일을 향해 오늘도 만세예예 난 자유로 위해 춤을 춰 만세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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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세예예 만세예예 난세예예 만세예예 난 자유로 위해 춤을 춰 만세예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존재하지 않지 내일을 난 갈 곳 없는 방랑자 하나 이 땅엔 있다고 믿어 밝은 내일을 오늘은 마지막 날인 듯 살아가내게는 없어 내일을 만세예 만세예 For my independent day day 3.1 운동의 자신감을 가진 나의 빛나는 강한 심장 자유는 오직 나와 너의 피와 땀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의 내일을 빛내는 길을 오직 혁명뿐 물러나기 전까지 영원히 너네는 public enemy 사진을 찍어줘 죽기 전 마지막 나의 swag인 나라를 위해 죽는 민족 무릎은 하늘 앞에서만 꿇겠지 yeah. 너의 것은 파괴되고 우리의 것은 재창조돼 악은 언제나 선에게 짓밟히게 돼 있어 축제의 장은 열려 코리아 오라 내 목숨만 바꿨지